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전공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 20분 동안 면담이 진행됐는데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논의할 때 전공의들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만나고 온 전공의 대표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사전투표 개시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단체 대표와 마주 앉았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46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대표로 혼자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정책실장과 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은 2시간 20분 동안 이어졌지만 대통령실의 사후 설명은 길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에게 보낸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단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며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단 위원장은 면담 직후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짤막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며 장시간에 걸쳐 증원의 결정 배경과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박단 위원장은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 전공의협의회 내부 공지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 백지화 등 전공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만남 이후 추가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네,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첫 만남인 만큼 사실 기대감도 컸는데 상황이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이 사안 취재해온 박소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오늘 전공의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만 보면 오늘 대화한 거 성과가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군요. 네, 사실 오늘 만남 자체가 갑자기 알려졌잖아요. 네. 전공의들이나 의료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입장이 많았습니다. 네. 또 만나는 시점이 총선 직전,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날이라는 점에서 네. 혹시 오해를 사거나 이용당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총선 이후엔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힐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네. 대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기존 요구를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핵심은 증언을 일단 백지화하고 다시 논의하자는 건데 네. 대통령은 여기에 호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의료 차질 상황, 지금의 상황이 당장 해결될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이걸 시작으로 정부와 의료계 대화는 좀 이제 이어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봅니까? 실망한 전공의들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메시지를 보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표현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의료계에선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대화의 계기를 다시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을 60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네.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일축했습니다. 600명 얘기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의료계 또 다른 전공의들 반응은 어때요? 네, 일단 크게 실망한 모습입니다. 우선 김창수 전국의대교수 협의회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네. 대통령이 성격상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했다면서도 이런 현실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고요. 네. 이면택 차기 의사협회장은 앞서 SNS에 물밑에서 놀면 큰일 날 날씨 같다는 글을 남겨서 물밑 접촉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전공의들의 입장도 비슷한데요. 네. 미리 전공의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않은 채 진행된 만남인데다 결과도 좋지 않아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습니다. 네, 앞으로 상황 좀 더 봐야겠습니다. 박소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엿새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과 관련해서 MBC가 어제와 그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선거일 전에 공표할 수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인데요. 정부 견제론이 51%, 정부 지원론이 39%로 일주일 전 조사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역구 투표에서 찍겠다는 정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가운데서는 비례대표에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먼저 구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정부 견제냐, 정부 지원이냐,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습니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51%,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9%였습니다.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일주일 전 조사보다 5%포인트 줄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투표와 관련해 물었습니다. 지역구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0%, 국민의힘 36%였습니다. 8%포인트 격차가 났던 직전 조사에 비해 이번엔 격차가 4%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18%, 국민의미래 28%로 나왔고 조국혁신당이 22%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5%포인트 떨어지고 국민의미래는 동일했으며 조국혁신당은 2%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자들의 38%는 비례 투표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응답은 47%로 더 많았습니다. 지난 조사에선 같은 물음에 더불어민주연합이 48%로 가장 많았고 조국혁신당이 40%였는데 이번엔 두 당이 역전됐습니다. 비례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들의 88%는 지역구 의원 투표에선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총선 결과 전망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거라는 응답이 44%,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22%였습니다.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는 응답은 18%로 조사됐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층은 81%,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란 소극적 투표층은 12%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총선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45%가 사전투표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선 60%가,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선 31%가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한 달 전과 같은 질문을 통해 여론의 변화가 어떤지 파악해봤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들의 45%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했고 52%는 본투표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4년 전 치러진 실제 총선 투표자 가운데 사전투표 참여 비율은 40%를 조금 웃돌았습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 투표하겠다는 시기에 차별점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지역구 투표 민주당 지지자의 60%와 비례대표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65%는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절반 수준인 31%로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자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비율은 21%에 불과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의대 증원을 2,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50%였습니다. 지난달 초 조사와 비교할 때 8%포인트 줄었습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에 대해 누구 책임이 더 크냐는 질문에 대해선 의료계 30%, 정부 23% 순서로 나왔습니다. 한 달 전 조사보다 의료계 책임이라는 응답은 7%포인트 낮았고 정부 책임은 4%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44%로 여전히 가장 높았습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 33%, 부정 62%로 일주일 전 조사와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27%,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3%였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각각 5%, 홍준표 대구시장 4%, 오세훈 서울시장 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론조사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관심 지역구 두 곳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4년 전 총선에서 가장 적은 표차로 승부가 갈린 인천 동미추홀 을 지역구와 서울 강남 3구 가운데 하나지만 최근 세 차례 총선에서 보수와 진보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했던 서울 송파을 지역구입니다. 김민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4년 전 총선 개표에서 다음 날 새벽까지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전국 최소 득표차의 신승,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심지어 불과 171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지역구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5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와 정권 심판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재대결합니다. 윤상현 후보는 지난번엔 보수 계열 후보와 함께 치러진 3자 구도 속에 무소속 출마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엔 정부 여당의 이 지역 4선 경력의 현역 의원으로 5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후보자 경쟁력이 정권 심판론에 매몰된 상황이지만 누가 준비되고 검증된 일꾼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선택 윤상현을 해주시라 믿습니다. 민주당은 당의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남영희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확실한 선수 교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심판을 보여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이고요. 16년 동안 일꾼 한 명에게 일을 맡겼는데 크게 변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일꾼으로 바꿔달라. 이번 총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는 물음에 대한 응답은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가 48%,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 43%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 가운데선 격차가 2%포인트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지역에선 정부 견제 52%, 정부 지원 39%로 정부 견제론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후보 개인별 지지도에선 다르게 반영됐습니다. 서울 송파을에선 MBC 앵커 출신의 지역구 현역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단에서 활동한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 경력의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를 투입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가 51%로 민주당 송기호 후보의 39%를 12%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이 지역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부 지원과 정부 견제 필요성은 각각 47%, 45%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20대 유권자의 투표 의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률이 5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20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0대 유권자들은 내 지역구 총선 후보를 알고 있을까? 인터뷰에 응해준 8명 가운데 5명은 모른다고 했고 안다고 한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정치는 좀 어려운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아직 정치를 잘 몰라가지고 저는 그냥 학교 생활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좀 시끌시끌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굳이 좀 모르는 게 약이 아닐까 싶어요. 선거를 앞두고 상대에 대한 비방과 혐오가 더욱 강해진 정치는 어딘가 한쪽의 편을 강요하는 것처럼 불편합니다. 서로 헐뜯는 게 많이 심하다. 오히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조금 정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1대 국회에 입성한 20, 30대 청년 정치인은 13명입니다. 내 이야기를 해주기에는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한 20, 30대 정치인이 많이 없어서 저희 세대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도 있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한국 정치 현실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공약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지만 알맹이가 있는 느낌은 잘 받지 못합니다. 모든 후보자들이 다
벤처 쪽에서 청년들을 좀 설득하려고 했더라고요. 우리 현실 재정에 맞는 정책을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 그냥 표만 얻으려는 표상적인 것에만 집중한다고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취업이 급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경쟁이 치열한 젊은이들에게 투표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른바 투표의 효능감은 뭡니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나 뭐 그런. 그냥 뭐 크게 그런 건 없습니다. 발표되는 정책이 와닿지 않는 게 좀 크긴 한 것 같아요. 아직. 어떤 정책을 조금 바라는 게 있으세요? 막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젊은 세대가 투표에 나서게 하는 건 미래를 말하면서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정치인들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당장 당선이 급한 정치인들에게 이 과제는 절박하지 않습니다. 투표는 젊은이들에게 더 절박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가 이제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00여 곳의 투표소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고 최근엔 불법 카메라들까지 무더기로 발견이 되면서 선관위가 보안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입니다. 사전투표로 전국에서 모인 투표지를 오는 10일 개표 때까지 보관하는 곳입니다. 감시 카메라와 벽시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간 투표함 바꿔치기 등 온갖 부정선거 음모론이 제기된 공간이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 기간 전국 모든 사전투표지 보관소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각각의 투표소에서 들어와 보관되는 사전투표함들은 천장에 달린 폐쇄회로 TV를 통해 시도선관위에 실시간 중계되고 선관위에 오면 누구든지 24시간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수유 3동 사전투표소의 경우 투표함 이송과 보관, 관외 사전투표지 투입까지 전 과정을 유튜브로 공개합니다.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지 운송 시 경찰이 호송토록 하는 등 전국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무더기 설치돼 우려를 낳았던 불법 촬영 카메라의 탐지에는 중앙선관위원장까지 나섰습니다. 저는 열쇠 구멍으로도 그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침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전국 3,565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최종 확인한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당일에도 수시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 분위기를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투표하실 수 있도록 8년 전 총선에서 12%에 그쳤던 사전투표율은 지난 총선에서 26%를, 대선에서는 36%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과 모레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인천국제공항 1, 2터미널을 비롯해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여야 모두 격전지를 돌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내는 쪽이 승리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모두 내일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다시 수도권 격전지를 찾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는 기세 싸움이라며 가는 곳마다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거라는, 왜 이겨야 한다는 그 기세를 전국 방방에 알려주십시오.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일부 보수 유권자들의 부정선거 의심에는 철저히 감시할 테니 안심하라면서 자신과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254명도 내일 투표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연대 등이 있는 신촌에서 내일 사전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이화여대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김주정 후보가 바로 여기 이수정 상대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앞서 언급했던 초박빙 지역 55곳의 경우
지지율 3-4% 이내로 승부가 엇갈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26곳과 충청 13곳, 부산, 울산, 경남 13곳과 강원 3곳 등으로 이들 지역구를 선방하면 일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투표가 가까워지면서 반등세가 있고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오늘도 한동훈 위원장께서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를 독려했고, 국민의힘은 구체적 우세 지역이나 예상 의석수 등을 묻는 질문엔 여전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천, 경기의 지표는 조금 역전됐다며 한번 해볼 만하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영남권을 돌면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책임을 부각시키면서 투표하면 이긴다고 호소했는데요.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이 확대되면서 지역구 110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선거 막판 경합 지역이 늘고 있다면서 투표율이 65%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투표로 반드시! 부산에서 울산, 대구까지 험지인 영남권을 잇따라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투표를 포기하면 권력자의 이익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짧은 시간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경제 폭망시키고 민생 파탄시키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내몰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나라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라며 백석도 위태롭다는 국민의힘의 협박과 공갈에 속아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경남 창원을 찾아 봄이 왔지만 나라 형편은 아직 겨울이라며 정권 심판론에 연일 힘을 보탰습니다. 여러모로 대한민국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진정한 봄을 이뤄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 분위기로 상승 국면을 맞이한 건 사실이지만 양당 지지층이 결집하며 경합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와 인천 등 110곳은 우세, 부산, 경남 등 50곳 이상은 경합으로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은 투표율이 지난 총선에 버금가는 65% 이상이 돼야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 대전에서 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카이스트 재학생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등 제3지대 정당들도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거대 정당들을 심판할 대안 세력임을 강조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박윤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4년 전 6석을 얻어 원내 3당이었던 녹색정의당. 이번엔 한 석도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엎드렸습니다. 기호 5번을 강조하며 5번 큰절을 했습니다. 광화문에 섰던 초심을 되찾고 민주노동당의 창당 정신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국민의 내일을 열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 대표가 출마한 광주에서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흠결이 있는 민주당 후보들로 정권 심판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수많은 막말, 편법 대출, 아빠 찬스 논란으로 국민들께 민주당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던 그 민주당 맞습니까? 개혁신당은 정권 심판 의지에도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을 찍을 수 없는 유권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강원도 유세에선 대표적 친윤 현역인 이철규 의원 지역구를 찾아 공세를 폈습니다. 잘못했어도 무조건 권력을 감싸고 놀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이 윤핵관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국민 문 밖에 난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윤 정권 탄생에 기여한 여당 후보자들의 지역구를 찾아다니는 이른바 응징 투어의 일환으로 대통령실에 있는 용산을 찾았습니다. 여기 출마하신 그분이 통일부 장관으로 어떻게 했길래 전쟁 위협을 한 번도 느끼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다가 지금 다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조 대표는 최소한의 주거권과 보유권 등을 사회권이라고 이름 붙이며
이를 보장하는 제7공화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딸이 받은 사업자 대출 과정을 조사해온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대출 과정에 위법, 부당 혐의가 발견됐다는 중간 검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이 선거를 앞두고 관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합류한 지 하루 만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의 용도의 유형, 허위 증빙 대출, 부실 여신 심사 등 위법 부당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딸이 받은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은 사업 용도로만 쓰여야 하지만 5억 8천만 원은 다른 대출 상환에 사용됐고 남은 돈은 어머니 계좌에 입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후보의 딸은 대출 석 달 뒤 검증을 위해 새마을금고에 제품거래 명세표, 즉 5곳에 구매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국세청 조회 결과 2곳은 사업자 등록이 확인되지 않았고 한 곳은 대출 이전에 이미 폐업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고 사기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돼서 여러분의 미래를 망치겠다고 듭니다. 그걸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양 후보의 거취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금감원이 관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총선 전에 입장까지 내겠다고 이렇게 서두르는 걸 보면 총선을 앞두고 좀 그 네거티브 공세에 금감원이 관여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적 논란이 큰 부분에 대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개별 금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한 적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적 감독 권한이 없는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공동조사에 참여하고 조사 하루 만에 중간 결과를 공개한 건 이례적입니다. 양문석 후보는 잘못한 게 있다며 거듭 사과했지만 윤석열 정권 종식의 깃발이 되겠다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마이크로그램까지 내려간 지난 2월 27일 숫자 1을 화면에 띄웠던 MBC의 날씨 보도에 대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최고 수준의 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다른 보도들까지 같은 안건으로 묶어서 징계를 내렸는데요. 선방위가 선거와 관련 없는 보도까지 무더기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1위였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전달한 MBC 뉴스데스크의 날씨 예보에 선거방송심의위가 최고 법정 제재 수준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선방위는 일부 자치구의 내용을 서울 전체가 해당되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고의성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위원은 날씨까지 정치 프레임을 씌운 정치 심의를 한다는 의견을 냈고 MBC도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음을 다시 밝히고 이런 심의 자체가 언론 탄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거방송 심의위원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이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MBC의 날씨 예보가 기호 1번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보도라며 방심위에 제소했습니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MBC의 날씨 예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선방위는 이 밖에도 날씨 예보에 숫자 1을 쓰게 된 경위를 설명한 후속 보도,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등 총 8건의 다른 MBC 보도를 같은 안건으로 묶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방위가 선거와 관련 없는 정부 비판 보도까지 심의 대상에 올려 무더기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현재 징계는 처벌주의 징계에 가깝다. 무더기 징계 혹은 과잉 징계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특히 MBC를 겨냥해서 내린 심의 의결이 중징계 결정이 상당했다라는 점에서
MBC는 이번 제재는 선방위가 스스로의 존립 가치를 지워버리는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향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희입니다. 이어서 대만 지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부상자가 1000명을 넘겼고 고립된 사람도 660명을 넘어섰는데요. 지진 피해 현장에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자, 이유경 특파원, 지금 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대만 동부에 위치한 화롄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진원지와 가까워 지진 피해가 집중됐던 곳입니다. 제 뒤편으로 건물 한쪽이 무너져서 상당히 기울어진 모습 보이실 텐데요. 이 건물은 지난 1980년대 지어진 주상복합 건물로 7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기울자 주민 대부분은 바로 대피했지만 30대 여성 한 명이 반려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갔다가 잔해에 깔려 숨졌습니다. 대만 당국은 구체적인 붕괴 원인 등을 파악할 때까지 건물 철거를 미룰 계획입니다. 네, 인명 피해가 어제보다 늘어났다고요? 네, 어제까지 900명대를 기록했던 사상자 수는 이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어제보다 1명 더 늘어 10명이 됐는데요. 부상자도 1067명으로 어제보다 100명 넘게 늘었습니다. 또 산사태 등으로 고립된 인원 660여 명이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피해는 이 지역 유명 관광지인 타이루거 공원에서 집중됐습니다. 공원을 찾은 관광객과 직원 610여 명이 현재 밖으로 나가는 길이 막혀 공원 내 숙박시설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진 전날 공원을 찾은 등산객 등이 파악되지 않아 고립 인원이 1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실종자도 38명으로 파악됐는데요. 대만 당국은 특수대원 등을 피해 지역에 파견해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고립된 사람들이 많고 또 혹시 매몰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구조가 시급한 상황인데 거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 사이 360건이 넘는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규모 6이 넘는 강진도 2건 발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틀에서 사흘간 규모 7 수준의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진으로 끊겼던 전기, 수도시설 등을 복구하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TSMC는 지진 피해를 입은 설비 약 80%의 복구를 완료했고 빠르면 오늘 중 공장 가동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대만 화롄현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네, 어제 지진이 덮쳤던 그 순간을 담은 영상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추가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산비탈에서 바위가 떨어져 차량을 덮치고 신생아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간호사들의 모습까지 긴박했던 순간들을 이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만 동부 해안절벽 위를 달리는 차량들. 땅이 좌우로 흔들리자 차를 멈춰 세웁니다. 잠시 뒤 앞차가 후진을 시작합니다. 도로를 타고 돌덩이들이 무서운 속도로 굴러 내려오더니 갑자기 산비탈에서 거대한 바위가 나타나 앞차를 덮칩니다. 놀라서 급히 후진하는 차를 향해 또 다른 바위덩이가 돌진해오고 순식간에 날아든 또 다른 바위는 흰색 차량을 가까스로 비껴갑니다. 마치 재난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일이 이른 아침 대만 화롄시의 도로를 덮친 겁니다. 강력한 지진에 번화가 8층 빌딩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모래먼지로 뒤덮였고 구조대원은 사다리를 타고 건물에 갇힌 사람들 구조에 나섭니다. 고층에 고립된 주민들은 구조 신호를 보내고 추가 붕괴 위험 속에 크레인을 동원해 조심스럽게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학교에 있던 아이들은 놀라서 혼비백산 대피를 하는가 하면 운동장 한가운데 모여 서로 부둥켜 안고 웅크려 앉아있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한 산부인과에서는 신생아 침대를 한가운데 모아놓고 간호사들이 온몸으로 붙들며 지키려 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어제 강력한 지진 이후 여진이 아직 이어지고 있고 또 다른 강력한 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면서 대만 국민들과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텍스가 지난 2월 개편됐습니다. 그런데 개편하자마자 크고 작은 오류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이용자들의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개편 첫날부터 20여일 동안 민원이 26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민원을 응대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지은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8년차 콜센터 상담사 유모 씨는 이 일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지난달 성대 결절을 진단받았습니다. 지난 2월부터 과도한 업무량에 스트레스가 겹친 탓입니다. 8년 동안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성대 결절에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실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약을 한 2주를 먹은 것 같아요. 악성 민원의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거나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상담사도 있습니다. 이들이 일하는 곳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로 110번으로 걸려오는 모든 민원 전화를 책임지는 이른바 최전방입니다. 코로나 시기 마스크 관련 민원,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 민원도 처리한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텍스 민원은 숙련된 상담원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위텍스 개편 이후 약 20일간 제기된 관련 민원은 26만 건. 2022년 기준 한 해 제기된 위텍스 관련 민원 수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오류들이 이어지는 탓에 상담사들이 불만을 오롯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민원인과 맞닥뜨리는 사람들은 저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약간 총알바지처럼 앞에 딱 저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매뉴얼은 있지만 단순해 갖은 오류에 다 대응하기 어렵고 담당 부서 연결도 쉽지 않은 탓입니다. 한두 건 정도 답변이 왔나? 나머지는 답변을 아예 안 오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러면서 하고 그냥 PDF 보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통상 한 해 평균 퇴사자는 전체 200여 명 중 한두 명에 불과했는데 올 3월 한 달 동안 벌써 4명이 그만뒀습니다. 상담사들은 당장 다음 달로 다가온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힌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솔직히 지금보다 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더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질지 저희는 알 수가 없으니까.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물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위텍스를 통해 세금을 내는 이용자들의 고충입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위텍스의 시스템 오류가 왜 일어났는지도 어떻게 대응할 건지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1 민원인과 콜센터 노동자들의 불편과 갈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집중 취재 이어서 백승우 기자입니다. 개편된 위텍스 시스템은 지난 2월 13일 도입됐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리했던 지방세 신고 시스템을 행정안전부가 1,900억 원을 들여 하나로 합친 겁니다. 그러나 개통 첫날부터 오류 신고가 빗발치자 첫날과 열흘째 잇따라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금융결제원 결제 내역과 실제 수납 자료를 비교 대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며 열흘째인 현재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개통 2달이 다 되도록 크고 작은 오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거나 접속이 무기한 지연되고 자료를 올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메뉴창이 닫혀버리는 식입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면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안 넘어갔었고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가산세 납부, 이 페널티가 있을 거다. 이런 게 먼저 머리에 떠오르죠. 시스템이 안정화됐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오류가 계속되자 110 콜센터에 응대 매뉴얼이 배포됐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한 경우도 있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원인을 파악 중이니 급한 신고건이 아니면 다음 날 세금을 신고하시도록 안내하라는 회피성 안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응대했다가는 항의만 키운다고 콜센터 직원들은 말합니다. 저희도 잘 숙지가 안 되고 민원인도 잘 모르시니까. 근데 정작 마지막에는 해결이 되질 않아요. 오류 때문에. 근데 민원인대로 막 짜증을 내시고. 애당초 지자체별, 시스템별 차이를 면밀히 살펴 구축하고 출시 전 테스트도 충분히 했어야 했는데 성급히 시작하고 민원 대응으로 때우는 시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나의 공통 모듈을 만들고 그 위에 다 이제 같이 쓰자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서로 시스템 간의 어떤 표준이라든지 게 엉키는 수가 많거든요. 행안부는 위텍스 상담 건이 지난 2월 하루 평균 4,500여 건에서 최근 2,600여 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라며 다음 달부터는 위텍스 전담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권익위 측에 알렸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죠. 우길기. 현재 서울시의 조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우길기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 의원들이 이 조례를 폐지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교육이나 홍보로 하면 될 일을 조례로까지 규제하는 건 과하다는 논리였는데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폐지안을 철회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 한일전 경기 도중 일본 응원석에서 갑자기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우길기가 펼쳐집니다. 그러자 현장 진행 요원들이 바로 제지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 2020년 이런 우길기 같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아픔과 폐해를 잊지 말자는 지지였습니다. 우길기 같은 것을 내걸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것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김기령 서울시 의원이 이 조례안을 폐지하자는 안을 어제 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조례로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미 시민들이 해당 상징물들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시민들이 이미 그런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대해서 거부감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9명도 해당 조례 찬성 의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각종 국제 경기에서도 전범기인 우길기가 점차 자주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는 듯한 조례 폐지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전범기나 일장기를 흔드는 행위가 여전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해당 조례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데 이마저도 폐지한다면 한국과 일본의 극우 세력에게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기령 의원은 오늘 오후 조례 폐지안을 철회했습니다. 김 의원은 폐지안을 철회하라는 중앙당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지난해 서울 동덕여대 안에서 한 재학생이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운전자뿐 아니라 학교 관계자들도 관리에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전에 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조치해달라는 구체적인 건의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는 건데요. 유족과 학생 측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쓰레기 수거 차량에 미끄러지며 사망사고가 난 동덕여대의 가파른 언덕길은 이제는 넓은 인도와 안전 펜스가 생겼습니다. 사고 딱 일주일 만에 생긴 변화입니다. 미리 이렇게 돼 있었으면 사고가 안 났을 거고 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나지 않았을 건데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숨진 학생의 유족들은 학교 측이 수년 전부터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해왔다며 대학 총장과 사무처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학교 측의 안전조치를 요구해왔다는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사고 5년 전인 2018년 동덕여대 학생들이 만든 학보입니다. 여기에는 이 가파른 언덕길이 위험하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당시 학보사 설문에 응한 학생 94%는 위험성을 느꼈고 특히 사망사고가 난 지점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꼽았습니다. 차가 올라가다 바퀴가 헛도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도 실렸습니다. 학보사 측은 이 설문조사 원자료를 대학 측에 전달하며 학교 측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보고는 할 거고 팀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요. 차장님께도 보고는 드리겠다. 하지만 안전장치는 그로부터 5년 뒤 학생이 숨진 뒤에야 생겨났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9개월 만에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생들의 요구가 구체적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잘 모르죠. 판사가 인정하는 정도의 상당성을 가져야 설득력이 있는 거지. 예컨대 통학로 쓰레기 수거 차량 운행이 위험해 보인다 정도는 돼야 한다는 건데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학생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나 학보사 내용, 설문조사 내용 같은 것들을 많이 전달을 했는데 딱 경찰이 말하는 그 민원이 없어서 입증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또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죠. 각 정당들도 저탄소,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과 같은 기후 공약들을 앞다퉈서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체 지역구 후보들 중에 기후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는 4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309억 원.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 도입으로 국내 철강, 알루미늄 등 수출 기업들이 내후년부터 해마다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제품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따져 보고해야 하고 그에 따라 비용이 매겨집니다. 영문 문서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요 구조를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규제 대상인지 모르는 중소기업도 엄청 많습니다.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 특히 탄소 배출 감축과 저탄소,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은 곧 경제 정책이기도 합니다. 국내적인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요. 바로 이것이 국내의 산업 경쟁력,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각 정당도 일찌감치 다양한 기후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기금 2배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탄소 중립 산업법 제정,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할 기후경제부 신설 등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정당이 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내세웠는데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여야가 엇갈렸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할 겁니다. 그래서 무탄소 에너지와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기업들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아리백 경쟁에 밀려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의장국 벨기에는 국제원자력기구와 공동으로 화석연료 감축과 에너지 안보 등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원자력 정상회의를 연바 있습니다. 반면 국내 유권자 약 60%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청정에너지 전환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꼽았다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거대 정당들이 기후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점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용두사미가 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전체 696명 지역구 국회의원 여야 후보자 공약을 전수조사했더니 개발 공약만 넘치고 기후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는 24.1%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개발 공약 속에서 기후 공약을 찾는, 마치 숨은 그림을 찾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총선.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후보와 정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탄소 배출 산업에서 이제 저탄소로 전환하거나 순환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통해서 각 당의 주요 정책들을 들여다보는 마지막 순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전 검사인데요. 검사 독재 조기 종식을 내세운 조국혁신당의 국민참여 투표에서 1번 후보로 뽑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최근 배우자의 거액의 수임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죠. 김건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비장하게 외치는 구호는 정권 퇴진입니다. 국민의 슬픔과 아픔에 칼질을 하고 명품백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대적 폐륜 집단을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반드시 조기 종식시키겠습니다. 24년 검찰에 몸담았던 박은정 전 검사의 정치 임무는 윤 대통령과의 악연에서 비롯됐습니다.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던 2020년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는데 당시 총장이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현 정권이 집권한 뒤 감찰 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등의 혐의로 징계 대상이 됐고 지난 2월 사직서를 냈지만 해임 처분됐습니다. 감찰과 관련해서 불법 부당하다. 그래서 사실상 보복성 징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 열흘 뒤 박 전 검사는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내세운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에 뽑혔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투표한 결과였습니다. 국회 가면 이건 제일 먼저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결의안 내겠습니다. 박 후보는 윤 대통령이 정치를 그만두면 자신도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검찰권을 바로잡는 데 온 힘을 쏟겠다는 각오입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1호 발의 예정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검찰 독재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입니다. 최근 여론 추이가 유지된다면 박 후보의 당선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장 출신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업체 변호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게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박 후보는 전관으로 한다면 160억 원을 벌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임 사건의 상당수는 다단계 피해자 구제에 해당한다고도 설명했지만 국민적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현 정권과 가장 날카로운 각을 드러내면서 지지세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공정에 대한 논란은 당이 넘어야 할 숙제입니다. MBC 뉴스 김건우입니다.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국방부 심사위원회는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서 발병한 우울증이 변전 하사의 주된 사망 원인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지난 2022년 변전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관계가 없다면서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지만 작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국방부가 순직 여부에 대한 재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K리그에서 각종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우며 한국 축구의 미래로 불리는 신인이 있습니다. 아직 고교생 신분으로 학업과 프로 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강원의 양민혁 선수를 손장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개막 32초 만에 기록한 첫 공격 포인트. K리그 역사를 바꾼 최연소 프로 데뷔골까지 2006년생 강원 신인 양민혁 데뷔 한 달 만에 축구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일단 스피드와 드리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뭐 두세 명 지킬 수 있다고. 치는 형들은 막 재민이라고 놀리고 되게 많이 이뻐해 주시는 것 같아요, 형들이. 경기장 밖에선 17살 평범한 고교생입니다. 오전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오후에 팀에 합류해 훈련을 수호합니다.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워요? 수학이요. 너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뭐예요? 뭐 여행지리? 뭐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건데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미성년자 선수인 준프로 신분이어서 규정상 월급 100만 원을 받는다. 그중 70만 원은 부모님께 드립니다. 저도 그냥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스크림도 대학마다 먹었고 여기가 중국집 한번 사줬어. 탕수육이랑 짬뽕 사줬어. 작년 청소년 대표팀에 발탁 때 17세기 아시안컵과 월드컵에서 번뜩이는 개인기를 선보이기도 했던 양민혁. 올해 초 전지훈련에선 러시아 명문 모스크바를 상대로 골을 터뜨려 강한 인상을 남겼고 틈만 나면 훈련 일지를 쓰는 성실함까지 갖춰 윤정원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형들이랑 이렇게 하는데 자신감 가지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대견스러웠는데 손흥민 선수처럼 잘 되면 그렇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개막전 베스트 11에 낙점된 것을 시작으로 정경기 선발 출전. 지난해 최하위였던 강원의 공격력을 리그 최고 수준으로 탈바꿈시킨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민혁의 목표는 최연소 K리그1 영플레이어서 지금대로라면 꿈이 아닙니다.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영플도 노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팀들이 좀 무서워하는 그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 여자 프로농구 KB의 박지수 선수가 통산 4번째 MVP와 함께 8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이제는 서울에서도 눈길이 닿는 곳마다 봄 기운이 가득 느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벚꽃이 만개한 데 이어서 분홍빛 진달래까지 활짝 피어났는데요. 다만 오후 들어서 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퇴근길 무렵부터 전주 등지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늦은 밤 자정 무렵까지는 서쪽을 중심으로 대기가 불안정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기 남부에 5mm 안팎, 전라도에 최고 40mm가량인데요. 곳에 따라 비구름이 정체하면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로 내리겠습니다. 식목일인 내일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은 18도, 광주 등 남부지방은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낮 동안 활동하기에 수월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대부분 지방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9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8도, 대구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도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서울의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